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셜록 홈즈의 사건집에 수록된 3명의 게리뎁입니다. 홈즈가 왓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에피소드는 1925년 1월 스트랜드 매거진에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3명의 게리뎁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희극이라 할 수도 비극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게리뎁 씨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난 부상을 당해 피를 흘렸으며 또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사건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이 내려주기 바란다. 난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홈즈가 그의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나이트 자귀를 거절했던 바로 그달에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나이트 수여에 관한 이야기는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홈즈의 동료로서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벗으로서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어쨌든 그 일로 해서 난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남아프리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02년 6월 30일이었다. 홈즈는 가끔 그렇게 해왔던 대로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날 아침이야 침대에서 일어나 손에 풀스캡 종이의 서류를 들고 그의 근엄한 잿빛 눈을 흥미롭게 빛내며 말했다. 왓슨, 잘하면 돈 벌 일이 생길 것 같네. 자네 게리뎁이라는 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 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거 유감이군. 게리뎁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참 별난 일도 다 있지.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인간성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이지 이건 갈수록 태산이군 그래. 그 친구가 우리를 염탐하러 곧 여기에 나타날 걸세. 그때까진 뭐라 말할 수가 없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게리뎁이라는 성씨에 대해서 알아나 보자고. 마침 탁자 위에 전화번호부가 있었으므로 난 별 기대 없이 페이지를 들췄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번호부에 그 이상한 이름이 실려 있었다. 난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찾았어, 홈즈. 여기 있네. 홈즈는 내게서 전화번호부를 빼앗아 들었다. 앤 게리뎁, 런던 서구 리틀 레이더 거리 136번지. 안 됐네, 왓슨. 이 사람은 바로 내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야. 전화번호부 주소와 편지 봉투 주소가 똑같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리뎁이야. 그때 허드슨 부인이 쟁반에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난 그것을 집어들었다. 여기 또 있네. 난 놀라서 외쳤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군. 존 게리뎁, 미국 캔자스주 무어빌의 변호사. 홈즈는 명함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왓슨,
한 번 더 애를 써야 되겠네. 이 사람도 이미 각본에 나타난 인물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나를 만나러 오다니 전혀 뜻밖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건의 전말을 말해줄 사람일 걸세. 잠시 뒤 그가 방에 들어왔다. 변호사 존 게리뎁은 작달막한 키에 건강해 보였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업가가 그러하듯이 말쑥히 면도를 한 단정한 모습이었다. 또한 오동통하니 어린아이다운 느낌이 풍겼으며 활짝 핀 미소가 깃든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전체적으로 그는 나이보다 훨씬 젊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긴 사람의 이목구비 중에서 사람의 눈만큼 그의 내면 생활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그의 눈은 맑고 민첩하게 움직였고 생각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의 악센트는 미국식이었으나 영국식 스피치의 정통성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홈즈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물으면서 우리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사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저와 성이 같은 네이선 게리뎁 씨에게 편지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앉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홈즈는 조금 전에 들고 있던 커다란 서류를 꺼냈다. 선생께서 이 서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 게리뎁 씨죠? 그런데 영국에 오래 계셨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홈즈 선생? 그는 우혹의 빛을 띠며 반문했다. 당신의 양복이 모두 영국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리뎁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의 뛰어난 솜씨는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내가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코트에 어깨에 재단법과 구두코를 보고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영국인처럼 바뀌었다니 미처 몰랐습니다. 사업차 이곳에 와서 얼마 동안 묵었더니 선생께서 보시다시피 제 겉모양은 거의 런던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선생에게 귀중한 시간이고 저도 양복 재단법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찾아온 것은 아니니까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웬일인지 손님은 홈즈의 태도에 초조함을 느꼈는지 그 둥근 얼굴에 불쾌한 빛을 띄었다. 참으십시오, 게리뎁 씨. 홈즈가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실없는 객담이 때로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왓슨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네이선 게리뎁 씨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그가 이 일에 선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객은 화를 내며 물었다. 선생은 무슨 음모를 꾸미고 계십니까? 그와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탐정을 끌어들이고 있다니. 오늘 아침에 그를 찾아갔을 때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띄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온 것입니다. 정말이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리뎁 씨, 그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일을 성사시켜 보려는 열망에서 한 행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도 그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는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방문객의 성난 얼굴이 차차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이야긴 달라집니다만 오늘 아침 그를 만나러 갔더니 그가 탐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곳 주소를 물어 이리로 곧장 온 것입니다. 나는 경찰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우리를 도와 그 사람을 찾아주신다면 하나도 해로울 건 없겠죠. 자, 이제 일이 원만하게 됐군요. 어쨌든 직접 오셨으니 당신 입으로 상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내 친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게리 뎁은 저기를 품은 눈으로 날 쳐다봤다. 이분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까? 우린 언제나 함께 일합니다. 그렇다면 비밀로 감춰둘 필요는 없겠군요. 그럼 간단하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자스주 출신 사람이라면 알렉산더 해밀턴 게리 뎁 씨가 누구라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 뒤에 시카고에서 소맥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영국의 한 주에 상당하는 아칸소 강에서 퍼트 덧지에 이르는 광대한 토지를 샀습니다. 목초지, 산림지, 경작지, 광산 등 그 지역엔 지주에게 돈벌이를 시켜줄 온갖 종류의 토지가 다 들어있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에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죠. 그는 그의 성이 희귀한 데 대해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알게 됐습니다. 전 그즈음 토피카시에서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노인이 찾아와 그의 성과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 이외에 또 다른 게리 뎁 씨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또 다른 게리 뎁을 찾아주게. 그는 나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난 바쁜 몸이기 때문에 한가롭게 사람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만 찾아내면 그 대가는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과 비할 바가 아닐 걸세 라고 말했지만 난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말 속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집어치우고 곧장 게리 뎁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년도 안 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캔자스 주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괴상한 유언장을 남겨놨습니다. 재산을 3등분으로 갈라놓고 제가 2명의 게리 뎁을 찾을 경우에 한해서 각각 1인당 3분의 1씩 토지를 소유하도록 유언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토지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3사람이 안 될 경우엔 한 푼도 못 받게 두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집어치우고 게리 뎁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것은 저에겐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는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다행히도 런던 시내 전화번호부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그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이라 남자 친척은 하나도 없고 여자 친척만 2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언장에는 3명의 성인 남자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제 1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 남은 1명만 찾아주신다면
충분히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왓슨, 잘 들었나?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어때? 내가 별난 얘기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선생, 신문 광고를 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요. 물론 신문에도 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군요. 시간이 있으면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피카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곳에 친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요. 1890년에 시장을 지낸 라이센더 스타 박사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죠. 아직도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선생께 연락하겠으니 선생께서도 저에게 진전 과정을 알려주십시오. 내일이나 모레쯤 선생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인 방문객이 물러간 뒤 홈즈는 파이프를 입에 물더니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띤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참다 못해서 내가 물었다. 왓슨, 아무래도 수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홈즈가 입에서 파이프를 빼고 말했다. 왓슨, 수상하고 말고 세상에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그에게 정면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에게 속고 있는 채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할 것 같았어. 팔꿈치가 달아빠진 영국제 외투와 1년이나 넘게 입어서 무릎이 쑥 나온 바지를 입고 나타나 런던에 방금 도착한 미국인 행세를 하다니. 그리고 그런 신문 광고는 본 적이 없네. 내가 신문 광고란을 무사히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새를 잡으려면 덫을 놔야 하네. 난 여태껏 수탉을 꽁으로 잘못 보고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네. 토피카의 라이센더 스타 박사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자네도 알겠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가 미국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런던에서 몇 해 살아서 미국식 악센트가 다 없어졌네. 그가 이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게리뎁을 찾는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아무튼 흥미있는 사건이야. 그 사람은 악한이거나 복잡한 성격을 지닌 머리가 비상한 인물임에 틀림없네.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 어쩌면 사기꾼인지도 모르지. 왓슨,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게. 전화선을 타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제가 네이성 게리뎁입니다. 홈즈 선생님이십니까?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수화기를 받고 들었기 때문에 난 홈즈가 하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네, 그가 다녀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죠? 언제요? 이틀 전에요? 네네, 물론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 댁에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왓슨 박사와 동행하겠습니다. 선생이 편지를 보니 외출을 통 안 하신다고요. 네, 6시쯤 도착하겠습니다. 미국인 변호사에게는 우리가 간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름다운 봄날 저녁이었다. 옛날 타이번 강가에 느릅나무 가지에서 교수형이 행해지던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타이번 트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는 에지웨어 거리의 좁은 뒷길인 레더 거리는 황혼이 비스미 스며들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의 발길이 향하고 있는 집은 조지아식으로 된 건물로 정면의 벽돌은 군데군데 부서졌고 아래층에는 밖으로 튀어나온 창이 2개 나 있었다. 의뢰인이 사는 1층의 방은 밖으로 낮은 창문이 나 있고 그 뒤가 꽤나 널찍하다는 느낌을 주는 방이었다. 홈즈는 그 괴상한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작은 문패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꽤 오래 살고 있나 보군. 홈즈가 색깔이 바랜 문패의 표면을 가리켰다. 그의 진짜 이름이 틀림없어. 이건 중요한 사실일세. 계단을 올라가니 홀에는 각 층의 임대 사무실과 개인방 이름을 표시한 안내판이 있었다. 이 집의 분위기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마치 떠돌이 독신자들이 몰려 사는 집 같았다. 의뢰인은 손수 문을 열어주면서 일하는 여자가 4시에 퇴근해서 접대가 변변치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키는 크나 앙상한 몸집에 등이 굽고 머리가 벗겨진 60살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시체같이 창백했고 탄력 없이 흐느적거리는 피부는 그가 운동을 통 안 하는 사람임을 여실히 나타내 주었다. 커다란 둥근 안경과 앞으로 뻗친 염소 수염은 구부정한 그의 자세와 함께 비길 데 없이 괴이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이렇듯 괴짜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의 인상은 상냥했다. 방 안도 주인 모습 못지않게 괴상했다. 꼭 작은 박물관 같았다. 벽에는 지질학적 해부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표본으로 가득 찬 벽장과 진열장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 양 옆쪽에는 온갖 종류의 파편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중앙에는 관이 굵은 강력한 현미경이 우뚝 서 있었다. 방을 한번 휘둘러 보고 난 나는 이 주인이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감탄했다. 이쪽에 옛날 동전 수집 상자가 쌓여 있는가 하면 저쪽에는 석기시대 유물더미가 쌓여 있고 테이블 바로 뒤의 진열장에는 화석뼈가 진열되어 있었다. 척칸에는 석고로 된 두개골의 모형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네안데르탈, 하이델베르크, 크로마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손에 부드러운 가죽 조각을 들고 동전을 닦으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섰다. 고대 카르타고인의 도시 시라쿠사 전성계 화폐입니다. 그는 동전을 손에 쥐며 말했다. 시리아는 급작스럽게 멸망했지만 전 그들의 전성기 문화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문화를 더 치기도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이것들을 좀 치워놓겠습니다. 왓슨 박사죠. 저기 있는 일본 화병들을 이리로 옮겨놔 주시겠습니까? 제 취미를 이제 아셨겠죠. 의사는 저보고 외출도 하고 운동도 좀 하라고 야단을 치지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돌아다닐 틈이 있겠습니까? 저 벽장 안에 하나 가득 있는 목록표를 작성하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답니다. 홈즈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의 모습을 훑어봤다. 외출은 통 안 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때때로
노숙이나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가는 일 외에는 방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취미라고는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홈즈 선생,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를. 그것은 기쁘다기보다는 차라리 무서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게리댓만 찾으면 됩니다. 꼭 발견할 수 있을 테지요.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불행히도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자 친척은 몇 명이 있으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게리댓이 살고 있을 겁니다. 선생께서 이상한 사건들을 다루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렇게 외람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 미국 신사의 말대로 우선 그가 말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 일은 결국 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명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 토지를 상속받는다 해도 미국에 있는 땅을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홈즈가 물었다. 네,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수집품이 있는 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신사가 일만 성취되면 그 땅은 자기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경마장에는 제 수집품 중에 빠져있는 12개의 표본이 나와 있는데 몇백 파운드가 없어서 그것을 못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500만 달러를 가지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의 수집품들은 완벽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방면에서 전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현대의 한스 슬론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안경 속에서 흥분으로 반짝거렸다. 그는 선량한 사람인 게 틀림없었다. 분명히 네이선 게리뎁은 또 한 사람의 게리뎁을 찾는 일이라면 어떤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았다. 전 선생을 한번 뵈러 왔을 뿐 연구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직접적인 개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았으나 그 미국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이틀 전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선생은 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그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 전혀 그를 몰랐었습니다. 게리뎁 씨, 그 사람이 저를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곧장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곤 그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왜죠? 그는 제가 선생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그의 기분은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유를 선생께 설명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혹시 그가 돈을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에게 저와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말했습니다. 홈즈는 생각에 잠겼다. 홈즈는 꽤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 이 수집품 중에 값나가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부자가 아니니까요. 이것들은 훌륭한 수집품이긴 하지만 값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도둑이 훔쳐갈 염려는 없겠군요. 이런 걸 탐낼 도둑은 없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약 5년 됩니다. 홈즈의 질문은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주인이 문을 열기가 무섭게 미국인 변호사가 흥분해서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마침 계셨군요. 그는 머리 위로 신문을 흔들며 소리쳤다. 네이선 게리뎁 씨, 제가 때맞춰 온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은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홈즈 선생, 죄송합니다. 선생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의뢰인에게 신문을 넘겨주자 네이선 게리뎁 씨는 선체로 연필로 표시한 광고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홈즈와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광고를 읽어봤다. 하워드 게리뎁, 농기구 제조업자, 바인더, 소악기, 경운기, 조파기, 썰에, 농부의 짐수레, 사륜 짐마차, 기타 모든 농기구 일체, 깊이판 우물도 시공함, 아스톤의 글로부터 빌딩으로 연락바람. 만세! 드디어 세 번째 인물을 발견했군요. 주인이 외쳤다. 버밍엄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저의 대리인이 지방신문에 난 이 광고를 보내줬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선생이 내일 오후 4시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갈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까? 홈즈 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 떠돌아다니는 미국인이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생은 신뢰할 수 있는 영국인이니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겁니다. 원하신다면 저도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저는 몹시 바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몇 해째 여행을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계획을 짜놨습니다. 12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2시쯤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내일 밤엔 집에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이 하실 일은 그를 만난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그가 진짜 게리뎁 씨임을 증명하는 선서 구술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제가 미국 한복판에서 이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에 비하면 선생께서 100마일쯤 여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 신사분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네이선 게리뎁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갔다 오지요. 선생께서 제 생애에 가져다 줄 영광을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갔다 오신 뒤에는 제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즈가 말했다. 미국인이 시계를 들여다봤다. 전 바빠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이선 씨, 내일 와서 배웅을 해드리겠습니다. 홈즈 선생,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이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인이 나가자 내 친구의 얼굴은 밝아지더니 당혹한 표정이 사라졌다. 게리뎁 씨, 선생의 수집품을 쭉 훑어보고 싶습니다. 전 직업상 여러 방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이 방이야말로 그러한 지식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기쁨에 넘쳐 안경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두 눈을 빛냈다. 선생께서는 학식이 깊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대로 구경하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본들에는 일일이 명칭이 붙어 있고 또 분류가 잘 되어 있어 선생의 설명 없이도 혼자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혼자 와서 구경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 방은 내일 잠겨 있을 텐데. 그러나 4시 전이면 지하실에 샌더즈 부인이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면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미리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한가한데 선생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개업소에서 이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까?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모양이었다. 에지웨어 거리의 홀로웨이 앤더스텔 중개업소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전 건축물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의 건축 연도가 앤 여왕 때인지 조지아 때인지 잘 모르겠군요. 조지아 때 지은 게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전 좀 더 오래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연대를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게리뎁 씨. 내일 버밍엄 여행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찾아가 보니 이미 닫혀 있어서 우리는 베이커 거리로 돌아왔다. 홈즈가 이 일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일은 바야흐로 종말에 접어들었네. 자네도 대강 윤곽을 잡았을 테지? 아니, 난 앞도 끝도 전혀 모르겠는데. 머리는 선명히 나타났고 꼬리는 내일 볼 수 있을 걸세. 자네 아까 그 광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경운기를 쟁기로 잘못 썼더군. 잘 봤네, 왓슨. 자네 그동안 실력이 늘었어. 영국식으로는 철자가 틀리지만 미국식으로는 흔히들 그렇게 쓰고 있지. 원고 그대로 인쇄를 해서 그런 걸세. 사륜 진마차라는 것도 미국에서만 쓰는 말이네. 깊이 판 우물도 여기보다 미국에 더 널리 보급된 시설물이지. 전형적인 미국식 광고야. 자네 짚히는 게 없나? 미국인 변호사 자신이 낸 광고라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광고를 낸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엔 2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네. 어쨌든 그는 우리의 착한 의뢰인을 버밍엄으로 잠시 내쫓으려 하고 있네. 난 우리 의뢰인에게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를 가게 내버려 두고 빈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네. 내일이 되면 왓슨, 모든 게 명백해질 걸세. 다음날 아침 홈즈는 일찍 일어나 곧바로 외출했다. 점심때 돌아온 그의 얼굴을 보니 몹시 심각해 보였다. 왓슨,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심각하네. 이번 일은 상당히 위험한데 괜찮겠나? 홈즈, 위험을 함께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 다만 이번 일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일세.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리 위험하단 말인가? 우린 지금 위험한 사건을 다루고 있네. 존 게리뎁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알아냈어. 그는 다름 아닌 악명 높은 살인자 에반스야.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넨 잘 모를 걸세. 무슨 정보나 얻을까 해서 경시청에 있는 친구 레슬레이드를 만나러 갔었네. 정과자 기록부에
그 미국인 친구의 얼굴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동그란 얼굴이 싱긋 웃고 있지 뭔가. 제임스 윈터, 별명 모 클로프트, 또한 살인자 에반스라고 사진 아래 그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 홈즈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의 기록을 몇 가지 적어가지고 왔네. 나이는 44살, 시카고 출신, 미국에서 3사람을 살해했음, 정치 세력을 통해 탈옥함, 1893년 영국에 건너옴, 1895년 1월 워털루 거리의 나이트클럽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상대편을 권총으로 쏴 죽였음. 싸움의 발단은 죽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함. 죽은 사람은 로저 프레스버리로 시카고의 유명한 집회 동전 위조범으로 판명됨. 살인자 에반스는 1901년 추록함. 그 뒤 계속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최근엔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매우 위험한 인물임. 언제나 몸에 무기를 지니고 다님. 왓슨,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새는 이렇게 모험을 좋아한다네. 대체 그가 이번엔 어떤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건가?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보게. 난 아침에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었네. 우리의 의뢰인은 그의 말대로 그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하더군. 그가 오기 전엔 한 1년 동안 집을 새놓지 않고 비워두었다네.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워드론이라고 부르는 신사였더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그를 잘 기억하고 있었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행방불명이 되어 여태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거야. 그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키가 크고 수염을 길렀다네. 그는 살인자 에반스가 쏴 죽인 프레스버리임에 틀림없어. 경찰의 기록부에도 그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수염을 길렀다고 적혀 있었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순진한 의뢰인이 박물관처럼 차려놓은 그 방은 바로 미국인 범죄자 프레스버리가 살았던 방이었네. 이것으로 사슬 하나는 연결이 된 셈일세. 그 다음 일은? 이제 나가서 결말을 봐야겠네. 홈즈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나에게 건네주었다. 난 낡은 총을 갖고 가겠네. 그 거친 서부의 친구가 그의 별명처럼 함부로 총을 휘두를지 모르니 우리도 그와 맞설 준비를 해야지. 왓슨, 1시간만 낮잠을 자두게나. 그러면 레이더 거리로 모험을 하러 갈 시간에 알맞게 될 걸세. 우리는 정각 4시에 네이선 게리델 집 앞에 도착했다. 관리인 샌더즈 부인이 우리를 안내해 방문을 열어주었다. 홈즈는 그녀에게 이 방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잘 정돈해 놓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바깥 문을 닫고 돌아가는 그녀의 모자 끝이 창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래층에는 이제 우리 2사람만이 남아있었다. 홈즈는 재빨리 방 안을 훑어봤다. 방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진열장 하나가 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뒤에 웅크리고 숨었다. 홈즈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강 설명해 주었다. 그 친구는 우리의 상냥한 의뢰인이 방을 비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어. 의뢰인은 도통 외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내쫓을 계획을 짠 걸세. 그는 비할 데 없이 머리가 비상한 녀석이야. 왓슨, 그는 악의 천재네. 이 방 주인의 괴상한 이름이 그로 하여금 기상천외한 음모를 꾸미게 했어.
그는 교묘하게 각본을 짜기 시작했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보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숨은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의 의뢰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 그가 살해한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지. 그들은 한때 공범자였네. 이 방 어딘가에 범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테지. 처음에 나는 우리 친구가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한 귀한 물건을 수집품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었네. 그러나 로저 프레스버리가 이 방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일은 명백히 드러났네. 자, 왓슨, 인내심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고 기다려보세. 시간 가는 게 이때처럼 지루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바깥 문이 열리고 이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더욱 몸을 숨겼다. 열쇠 돌리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난 뒤 미국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살그머니 잠근 뒤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더니 코트를 벗었다. 그는 성큼성큼 방 가운데 있는 탁자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탁자를 한쪽으로 밀어놓더니 밑에 깐 양탄자를 걷어서 둘둘 말았다. 그런 다음 안주머니에서 조립식 지렛대를 꺼내 들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슨 일인지 열심히 했다. 얼마 뒤 마루 판자 뜯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우리는 나무 판자 뚜껑이 열리는 광경을 봤다. 살인자 에반스는 성냥을 그어 초에다 불을 붙이더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우리도 행동을 개시할 때가 왔다. 홈즈는 내 손목을 잡아 신호했다. 우리는 살금살금 기어서 마루 판자를 뜯어낸 곳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기어갔는데도 나무 판자가 낡은 이유로 행여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난 모양인지 미국인이 머리를 쑥 내밀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다 우리의 모습이 눈에 띄자 당황과 분노의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2개의 권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쑥스러운 듯 쓴웃음을 지었다. 아, 그는 차갑게 말했다. 홈즈 선생, 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소. 게임을 하는 동안 선생은 처음부터 나를 무던히 괴롭혔습니다. 자, 이번 승부에선 제가 졌습니다. 선생께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순간 그는 가슴에서 재빨리 권총을 뽑더니 2방을 쐈다. 나는 갑자기 넓적다리를 뜨거운 쇳덩어리가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홈즈의 권총이 에반스의 머리를 스쳐가는 소리가 났다. 에반스가 피를 흘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광경과 홈즈가 그에게서 총을 뺏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그런 다음 나의 친구는 나를 그의 힘센 팔로 안아 의자에 앉혔다. 왓슨, 많이 다쳤나? 부탁이니 제발 다치지 않았다고 말해주게. 한번 부상을 당해볼 만도 했다. 가면처럼 차가운 얼굴 밑에 숨은 홈즈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의 깊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니 내 몸이 몇 번을 다친다 해도 난 조금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맑고 날카로운 그의 눈은 눈물로 흐려지더니 꽉 담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때 처음으로 나는 위대한 두뇌에 못지않게 홈즈의 마음도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잘것은 없었으나 일편단심이었던 나의 봉사가 뜻밖의 순간에
이렇게 극진한 보답을 받게 되었다. 괜찮아, 홈주. 조금 스쳤을 뿐이야. 홈주는 주머니 칼로 내 바지를 찢었다. 다행이네. 피부 표면만 스쳤군.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쁘게 말했다. 홈주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있는 미국인을 냉혹한 눈길로 노려봤다. 천만 다행인 줄 알게. 만약 왓슨이 죽었다면 자네도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진 못했을 걸세. 어디 할 말이 있거든 말 좀 해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기만 했다. 난 홈즈의 어깨에 기대어 비밀 문이 열린 자그마한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하실 안은 에반스가 켜놓은 촛불로 환했다. 우리의 눈은 녹슨 기계 더미에 멈춰졌다. 바닥에는 종이 두루마리와 병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조그맣게 잘라놓은 종이 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인쇄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위조 집회범들의 비밀 아지트였나 보군.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미국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곧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다. 일찍이 런던엔 없었던 가장 대규모적인 삽입니다. 저것은 프레스버리가 설치한 인쇄기입니다. 저 탁자 위에 있는 종이 뭉치는 플래스크가 만든 100파운드짜리 지폐 2,000매인데 이것은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이것으로 타협을 하고 절 놔주십시오. 홈주가 소리내어 웃었다. 에반스?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영국 땅에 자네가 숨을 만한 곳은 없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가 이 방에 살았던 프레스버리를 쐈지? 네.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건 것은 그였죠. 5년 징역입니다. 오히려 저는 상을 받아야 마땅했을 텐데 이 세상에 누구도 프레스버리가 돈을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런던은 그의 위조 지폐로 홍수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의 인쇄시설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셨겠죠. 그 괴상한 이름의 얼간이 곤충학자가 하루 종일 이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잠시도 방을 비우지 않으니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외출하게 만드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죽였다면 오히려 일은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편이 총으로 대항하지 않는 한 사람을 쏘지 못하는 마음 약한 놈입니다. 홈즈 선생, 제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전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또 늙은 노인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살인 미수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그러나 그건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지금 내가 할 일은 자네를 체포하는 거야. 왓슨, 경시청에 전화를 걸어주게.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수학인데. 이상이 살인자 에반스가 기발하게 창작한 세 사람의 괴리됨에 대한 이야기다. 그 뒤 우리는 그 불쌍한 늙은 의뢰인이 그의 허황된 꿈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중 누각이 무너지자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요즘 브릭스턴의 요양소에 있다고 한다. 프레스버리의 인쇄시설을 발견하자 경찰은 환호성을 올렸다.
경시청에서도 그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프레스버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에반스가 큰 공로를 세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몇몇 유능한 범죄 수사 대원들은 사회의 큰 위험물인 위조 지폐를 미연에 방지한 에반스에게 오히려 상을 내려야 한다고 우길 정도였다. 그러나 냉정한 법정은 이러한 소리를 무시하고 살인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